네, 코하 3월 6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한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싸움에 암호화폐 업계 편을 좀 들어주면서 코인 시장이 반등을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얼어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하루 만에 2억 4천만 달러 증발했는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이 대체 자산으로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나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금과 은 등 귀금속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투심을 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도 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경 블록체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3월 6일 금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에서는 주황색 RSI 라인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RSI 라인 따라서 동반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 다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84%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세 여전히 유지 중에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62%로 여전히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와줘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할 텐데 아쉽게도 7%대 유지 중에 있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31.54%입니다. 조금만 더 가준다면 상승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지금 31.54%에 머물면서 횡보할 전망 나타내고 있고요. 한편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도 2.77%로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코인도 문의해 주시고 소통도 활발하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비트코인 7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이 양보해야 코인 업계 편든 트럼프인데요. 수영 기자, 이 발언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중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트럼프 역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요. 그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문제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 편에 서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반등의 촉매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백악관이 은행이랑 업계 이 미팅을 많이 좀 주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엎어졌으니까 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4일 트루스 소셜에서 네. 은행권이 클래리티 법안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계와 좋은 합의를 해야 하며 그것이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규제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은행권을 좀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발언이 좀 나오기 직전에 이 코인베이스 CEO와 비공개 회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코인베이스가 우리 네. 업계 인사 중에서 가장 좀
땡기는 분으로 네, 가장 좀 버티시는 분으로 그쵸. 네, 네. 많이 좀 언급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슈였는데 네. 폴리티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하기 몇 시간 전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돼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쟁점인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 워싱턴,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부디 이 소식이 앞으로의 암호화폐 가격에도 훈풍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JP님께서 중계도 양보를 했으니 은행들도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들도 좀 양보를 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금 좋은 영향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은 기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인데 기술적 관점에서 좀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기술적 관점으로 네. 확인하기 이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죄의 네. 말씀이요? 네. 틀리는 걸 틀려서 정말 다 맞춰서 정말 진심으로 본인 자랑이시네요.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다 맞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내릴지도 맞췄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도 정확하게 미리 이 코마오에서 알려드렸죠. 좀 그래서 신기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네. 항상 이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역시나 이제 제가 미리 말하는 대로 이 62870 정확히 지키면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68770마저도 역시나 몇 차례 저항을 반복하다가 뚫어버리고 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오르더라도 네. 어디까지 올랐나? 제가 여기 75,570달러 그리고 72,780달러 여기 박스 정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저항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렸고 네. 정확히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또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요?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지만 이 6만 달러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그린 이 6만 달러 구간에서 지금 강력하게 또 유동성이 미리미리 또 고래들 물량이 미리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네. 이 7만 2천 달러부터 8만 달러 구간까지는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지금 저항 맞을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았고 반대로 이제 7만 2천 달러 구간만 다시 얘가 회복을 해주면 다시 고공행진 어디까지 80K 8만 달러 부근까지는 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이므로 메인 시나리오이므로 이거를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있어서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린 차트가 있었죠. 바로 테더 도미넌스 차트. 테더 도미넌스 여기 있습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역시나 이 빨강색 8%와 노란색 7.92% 빠져 주어야 한다고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코인 시장 올랐죠. 그런데 네. 그냥 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구간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 저항, 아랫꼬리.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네. 여기서는 또 이제 단기 물량 이익 중인 것들 차익 실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히 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주말 동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한 이틀, 3일 동안 이제 이렇게 횡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이 좀 급등락을 또 급등락까지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조금 높은 그런 횡보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설령 이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면서 코인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 테더 도미넌스에 입각해서 네. 이 노란색 선 7.92%에서 다시 또 높은 확률로 이렇게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또 코인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성급하게 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잘 지켜보시다가 이런 노란색 부근에 다시금 도달을 했을 때, 언저리에 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셔라 말씀드리겠고, 네. 자,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 관점상 72,000달러 부근과 4시간봉에서 제가 사실 여기 73,440달러도 여기 미리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4시간봉 관점으로도 여기서 또 정확히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 하단의 파란색 선,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또 파란색 선 라인, 즉 68,000달러 혹은 69,000달러 부분까지 충분히 올 수 있고, 네. 아니면 여기 구간 안 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말 변동성 없는 횡보로 또 이어갈 수도 있고, 정말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시나리오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렇지만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빠지더라도 이 68,770달러 여기 구간에서도 또 분명히 높은 확률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간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란 오히려 지금 사실 제가 미리 잡아드린 이 저점 구간 때보다 손익비도 안 좋고 정말 어려운 구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것인데, 네. 주말 동안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만약에 정말 시원하게 그 노란색 선 7.91을 쳐주면 그때 오히려 찬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아, 그때 매수 기회다. 또 매수 기회 어허. 매수를 하시면 될 것이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68,770달러 구간을 쳐주면 오히려 여기서 잡으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 그런 장이 펼쳐지겠지만, 안 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로 다시 또 이 박스권 72,000달러 그리고 73,000, 74,000 요 안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72,000달러 부근, 특히나 72,780달러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안착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8만 달러 부근까지는 다 금방 오를 수 있다. 어허. 그런데 그 중간중간 또 저항선 여기 또 미리 제가 또 써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79,595달러 여기 구간에서 또 한번 저항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의 신 주은 기자님이 비트코인 잘 살펴주셨고요. 비트코인 이슈 다음 이슈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미국과 이란 물밑 접촉설에 비트코인 8% 반등. 이 이란 전쟁으로 크게 좀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죠, 비트코인이. 근데 지정학적 이슈가 가격을 움직였다는 분석인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반등의 또 다른 촉매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인데요. 네. 지난 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보 당국이 이 CIA에 간접 접촉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네. 이로 인해 시장 긴장이 좀 완화됐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이란이 모두 공식 접촉을 부인했지만 일단 확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지금 이 위험 자산, 투자 자산의 심리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단기전으로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장기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미증시도 오르고 국장도 회복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습니다, 함께.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약 8% 이상 반등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중동 정세 자체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시장이 완전히 안심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종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했는데도 투자 심리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좀 이 파생 상품 시장의 심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하락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의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약 10%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중립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에서 6% 범위 정도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혹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대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도 좀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이 비트코인의 약 43%,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매수 가격 기준 손실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1월 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부근에 있었을 때는 손실 공급 비율이 약 30%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손실 상태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승 압력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2,000달러 선 잘 유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봅니다. 이더리움 주요 저항선 도달, 숏 스퀴즈로 상승 압력 확대. 확실히 이 숏이 압축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도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네. 뭐 트럼프 발언도 있었고 또 미국이랑 이란 등 이제 거식 이슈로 당연히 그 영향으로 좀 반등한 게 있겠지만요. 네. 이 숏 스퀴즈 발생으로 좀 상승폭이 확대된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이 투자 전문 매체 FX 엠파이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더리움은 하루 새 약 9% 상승하면서 이 주요 저항선인 2,150달러 수준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약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150달러 주요 저항선에서 거래량이 많아졌고 여기서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승 과정을 보면 이때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 기준 24시간 동안 약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는데 네. 이 가운데 약 1억 달러가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가 되면서 상승 압력이 더 커진 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이번에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주은 기자, 네. 이더리움 2,000달러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72,000달러 부근 안착이 먼저 이루어지는지 72,000 그거에 달러. 따라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형님이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큰 형님이 가야지 작은 형님도 간다.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거기 안착 잘 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동시에 테더 도미넌스도 조금 더 다시 반등하더라도 그 노란색 선 이제 7.92%에서 다시 또 저항 먹고 빠지는지 요거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 차트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고점에서 쭉 빠지는 와중에도 여기 저점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또 알려준 곳 6시 네코인 코인마켓워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이 저점에서도 제가 떨지 말고 벌벌벌 떨지 말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를 정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선택을 하셔라. 네. 무엇을 줍줍 매수하는 것을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쵸. 이 구간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딸깍만 했어도 벌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충분히 얻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헤드라인 뉴스 이제 저항점 도달 그것도 미리 또 알려드렸죠. 여기 2,145달러, 2,130달러 여기 박스 구간 또 정확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정상적인 그런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것이고 네.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서 자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2,000달러 지금 유지 중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 상단 2,038달러, 2,040달러 구간이 단기간적으로 여기가 또 지지를 해 주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 시나리오와 맞물려 가지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 2,038달러 그리고 1,992달러 여기 박스를 잘 횡보하면서 지켜주면서 남은 토요일, 일요일, 내일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까지 잘 유지해 네. 주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겠고 이렇게 된다면 이 이더리움이 한번 2,180달러 구간까지 한번 쏠 수가 있어요. 자, 어허, 이렇게 되고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그래서 2,180달러까지 쏜 다음에 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주봉 차트상 그 주황색 그 가격 라인 있죠? 네. 2,000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 어디죠? 2,145달러, 2,130달러 안착을 해준다. 이거는 차트가 뭐죠?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서 방금 전 다시 돌아와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 일본으로 돌아와서 네. 이더리움이 한번 김혜수 씨의 빙의에서 2,180달러까지 한번 쏠 수 있어 해서 하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린 2,145달러 거기 2,130달러 안착에 성공해준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2,300달러까지 한번 비트코인과 동등하게 고공행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 여기 1,992달러 그리고 2,038달러 이 박스 구간 잘 유지해 나가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0달러대를 잘 회오리 감자를 유지를 해준다면 쏠 수 있어 라는 분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주요 코인 마지막 코인으로는 XRP입니다. 리플 살펴봐야겠죠. XRP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리플. XRP 거래 흐름 매도 쪽으로 전환되나 어떻습니까? 이거 좀 안 좋은 건가요? 네, 다들 좀 우리가 아는 어떤 분처럼 네. 다들 나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요, 리플 네, 가지고 제가 있는 게.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뭐 네. 이모 씨인가요? 이모 씨요? 네, 이모 씨의 그게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 뭐 한글마의 앵커이신 것 같은데 그분처럼 좀 다들 나가려는 흐름을 네. 좀 보이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무섭긴 합니다. 네. 네, 좀 무섭긴 한데 네. 일단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이 XRP의 거래소 순 포지션 변화 지표가 좀 눈에 띕니다. 약 2주 동안 자금 유출을 보이다가 최근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소 유출은 장기 보유를 의미하고요. 네. 유입은 매도 준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매도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XRP 레저 네트워크 활동도 동시에 둔화된 흐름인데요. 네. 결제 거래 건수가 218만 건에서 약 103만 건으로 거의 뭐 절반 이상 53%가 감소했고요. 네. XRPR 덱스 거래량도 이 3,085만 달러에서 509만 달러로 약 83%나 급감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사실 파생 상품 시장 분위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그런데 좀 반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강세 베팅이 좀 늘어나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XRP 선물 미결제 약정은 3월 2일 약 7억 2,800만 달러에서 3월 5일 약 8억 5,9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약 18% 확대됐습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상승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네. 또 펀딩비 금리 역시 약 마이너스 구간에서 약 0.0088 수준의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딩 금리가 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롱 포지션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래도 상승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 10월 10일 대청산 이후에 이 파생 상품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는 사실 좀 레버리지 열기가 네. 다소 식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이모 씨. 네, 이모 씨. 그쵸? 제가 아시는 어떤 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도 아시는 네. 그분이신 것 같은데 XRP 가격이 이 패턴의 핸들 구간에서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 미결제 약정과 펀딩 금리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흐름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롱 포지션이 이미 정리되거나 청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기에는 시장에 낙관론이 반영된 포지셔닝이었지만 동시에 레버리지 청산 리스크도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 가격
상승이 좀 돌파에 실패하고 지지선이 약해질 경우에는 고래버리지 중심의 롱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가격 하락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파생 상품 쪽 레버리지까지 좀 열기가 식은 상태이고 투심이 좀 약화된 상태를 우리 리플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은 기자, 네. XRP 현물 이 단기적으로 차트 현황 어떻습니까? XRP 같은 경우는 네.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일전에 코인마켓워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저희 XRP를 리플 병장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전역을 아직도 못했어요. 네, 뭔가 또 단기 혹은 장기 복무를 할 예정인지 네. 넘어야 할 구간 아직 좀 못 넘고 정확하게 또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구간 1.44달러, 1.46달러죠. 차트상에서도 제가 항상 표시해 놓고 있는 구간인데 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래도 한 번쯤 제가 또 미리 잡아놓은 구간 가격대들을 시원하게 치고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어디라 그랬죠? 72,000달러 그 구간, 이더리움도 2,100달러 거기 구간 치고 빠졌어요.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네. 이 1.44달러와 1.46달러를 네.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빨리 넘어주고 이 박스 1.5달러 박스 안에까지는 들어와 주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XRP는 한동안 좀 더 긴 우횡보에 좀 접어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단기 비트 이더 조정 시나리오에 있어서 XRP 한 번 더 좀 출렁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번 출렁하는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XRP는 빠른 시일 안에 1.44달러, 1.46달러 안으로 빨리 들어와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기 주황색 선인 여기가 1.58달러 혹은 1.64달러 부근인데 이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익절을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지금 구간 조금 네. 애매하긴 한데 나는 XRP로 단기 수익을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44달러, 46달러를 넘기는 순간, 안착하는 순간 들어갔다가 요 구간 선생님, 이거 이 확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좀 더 잘 네. 볼 수 있게. 요 차트요? 네네네. 네,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 드릴 건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구간이 이제 1.6달러 그리고 1.65달러 네. 사이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또 단기적으로 익절 고려해야 되는 자리이므로 이 구간 지금 현재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을 네. 하나라도 넘기면 하나라도 안착에 성공하면 여기 구간에서 익절하는 것을 목표로 단기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셔라. 그렇지만 네.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평단가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구간을 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또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1.44달러를 계속 못 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계속 여기를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대로 그런데 여기를 넘겨버리면 여기가 또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한번 돌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돌파하면은 여기 주황색 선들이 또 모여 있는 1.6달러에서 1.65달러 구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고용지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고용지표 나옵니다. 미국 고용지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6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뿜뿜 터지는 시간, 카이트 14% 상승 중에 있고요. 풀룸 15.54% 상승 중에 있고 사인 45.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 코인 한눈에 살펴봤고요. 네, 코인 레이더 오늘 소개할 코인은 수위입니다. 수위. 이수연 기자님. 이 수위는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메인넷에 도입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 5일이었죠. 이 수위가 메인넷에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 달러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출시 직후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이 24시간 동안 약 6%나 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현재는 좀 상승분 대부분을 좀 반납한 상황이긴 합니다. 반납을 했군요. 그런데 지금 많은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수위 달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출시된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 달러는요. 네. 이 스트라이프 자회사인 이 브릿지가 발행을 하고요. 글로벌 결제와 이 확장형 금융을 목표로 설계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브릿지의 오픈 이슈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고요. 출시 첫날부터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과 지갑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슬러시나 블루핀, 스칼럽 등 다양한 수익 기반 디파이 서비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또 다양한 이 스테이블 코인과도 상호 운용성도 지원하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위 이렇게 해서 좀 호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상승했다가 되돌림 받았습니다. 주은 기자, 네. 이 수위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네, 수위 차트, 업비트 주봉 차트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수위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 그래도 이 저점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손익비는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 차트 주봉 차트니까 수위 주봉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그래도 이 저점 구간에 있으므로 진입하시면 손익 타점, 손익비는 좋다. 손익비는 무엇이냐? 내가 손실 대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손익비라고 하는 건데 이 손익비는 좋은 구간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렇다지만 지금 오늘 이미 그리고 이번 주 이미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으므로 네. 항상 매수는 언제라 눌릴 때 일봉 단위로 시간봉 단위로 눌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위를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 상단에 제가 네. 선 3개 그어놨는데 저항선. 2개 일단 보시면 돼요. 흰 색깔. 네, 흰 색깔 선 2개 1,871원 그리고 2,174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또 저항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이 구간 가격대에서 또 선택에 따른 거지만 전량을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분할 익절하시든지 이건 자유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익이 나올 거죠. 그렇지만 이 구간 1,871원, 2,174원에서는 또 강력하게 저항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 가격대를 주봉 단위로 또 안착하면 한 번 또 어디까지 쏠 수 있겠죠? 주황색 선까지 3366까지 쏠 수 있어가 되겠죠. 오늘 자, 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네요. 네. 차근차근 이런 가격대들 미리미리 네. 보시면서 무조건 나는 여기 담았으니까 그냥 가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쏠 때 쏘더라도 막히는 구간들 매도 시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거 어허.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 최주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 한 주간 상장 코인들을 꼼꼼히 파헤쳐보는 코인 백서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와 소문 뒤에 숨겨진 프로젝트의 기술과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 코인 백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블록체인 업계의 인사이트를 전해줄 분 모셨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젝토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신 이유진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가상자산 시장은 기술과 그리고 자본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것도 최근 시장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자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논의에 관련된 인프라 프로젝트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TV 프로그램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아침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아니겠습니까? 최근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른바 월스트리트 자본, 즉 이 기관 자금들이 막 리플에도 들어오고 이더리움에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폭발적인 기관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말 뉴스들을 저희가 사실 챙겨보는 이유도 네. 이런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있겠지라고 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안타깝게도 그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대 자본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이런 인프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예로 들어보셔서 네. 저도 예를 들어보면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대형의 운영 자산들이 네. 뭐 대규모의 이런 거대한 자금을 넣으려고 할 때 갑자기 저희가 매수를 한 번에 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뭐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거래소들을 사용을 하거나 네. 그들만의 시스템을 좀 알고리즘 매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충격이 결국에는 펀드의 수익률 손실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실행하거나 여러 곳을 이용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관용 트레이딩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증권처럼 막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가상자산 시장은 원래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뭐 이런 수백억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거래 인프라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네.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또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보는 이런 민코인들이 뭐가 유행한데 해서 네. 그 운영 자금을 넣거나 오.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큰일 나죠, 네, 그럼. 큰일 네. 나죠.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는 자산이라도 이런 법적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금융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기관 자금은 블록체인 생태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온체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환경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금융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인 백서에서는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실 건데 일단 첫 번째 다뤄볼 프로젝트 저희가 확인해 봅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죠? 아, 두 가지 다 나왔네요. 디피니티브랑 센트리퓨즈인데 첫 번째 이 디피니티브 어떤 프로젝트죠? 네, 오늘 살펴볼 이 프로젝트들이 네. 이 기관 자금의 인프라에 있어서의 딱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네. 금주에 상장한 딱 두 가지 상장했거든요. 아, 딱 네. 우연인데 네. 딱 맞췄네요. 맞습니다. 오. 두 개 프로젝트가 상장을 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온체인 트레이딩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전통 금융 자산을 저희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RWA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럼 먼저 데피니티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앞서서 제가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 기간 트레이딩을 하는 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디피니티브는 쉽게 말해서 제가 앞서서 문제점으로 지적해드린 이런 기관형 온체인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티왑이라든지 알고리즘 매매같이 좀 익숙한 그런 전략을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좀 팀 구성에서 좀 이색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죠? 네, 코인베이스나 프라임 같이 기존에 일단 기관금융 프로젝트들을 아. 진행했던 멤버들이 처음 초기 설립부터 같이 셋업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원래 기관 투자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이걸 참여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 인력의 일부가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자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코인베이스 출신의 분이 만든 기관용 매매 시스템이라면 굉장히 전문적인 인프라라는 느낌이 확 와닿는데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 기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인 거래 환경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네, 이 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쉬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네, 대규모 주문을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 존재가 있냐 없냐 여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코인을 스왑을 할 때는 현재 가격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끌어들입니다. 네. 한 번에 매수가 가능한데 물론 이게 소액 거래에서는 편리하죠. 근데 금액이 뭐 10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대규모의 이제 이더리움을 한 번에 시장가로 구매를 하려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매도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슬리피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비싼 가격에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관 자금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능적으로 먼저 준비를 좀 해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좀 마음 놓고 그렇죠. 들어오기 쉬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대규모 매집할 때 이 원리를 보면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며칠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저희가 반복하지만 네. 이 트레이딩 시스템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티업이라든지 뭐 알고리즘 매매 사용하시던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온체인 인프라에서 동일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주문을 좀 나눠 실행한다고 해도 만약에 유동성이 없다면 네. 거래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좀 해결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거래를 할 때 하나의 거래소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디피니티브는 여러 가지의 거래소에서 가장 최적의 가격을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덱스의 유동성을 동시에 분석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가격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디파이에서는 많이 씁니다. 네. 뭐 덱스 애그리게이터라고도 하고요. 스마트 오더 라우팅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거래소에 흩어져 있는 유동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효율성이 있겠죠. 여러 군데에서 묶기 때문에. 그리고 체결 품질 또한 더 체결이 잘 되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파편화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유동성 문제가 없도록 네.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점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디파이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디파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어서 유동성의 문제도 있지만 네. 저희가 디파이를 몇 번 언급하면서 다뤘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수수료요. 네. 절차가 복잡한데 문제는 복잡한 절차뿐만이 아니라 절차가 지켜질 때마다 계속해서 수수료가 차감이 되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이렇게 하죠. 수수료 많이 내면. 그럼요. 그리고 매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사용자
일단은 한 번의 서명만으로 이 트레이딩 섹션을 시작하면 모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 전략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때문에 기관 트레이딩에 가까운 사용자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파편화되어 있는 여러 거래소의 유동성을 연결해서 가격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이자 제가 또 궁금한 네네.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 거래소를 동시에 좀 활용을 하다 네. 보면 오히려 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요? 위험해지는 게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저부터도 해킹을 위험에 좀 더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네. 또 다른 단점이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체결하기 직전에 봇이 들어오면 제가 체결하고 싶은 가격을 뺏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네. 소량의 주문을 할 때는 괜찮은데 네. 기관 자금처럼 대규모의 주문을 넣으려고 하면 누가 100억을 넣는데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쵸. 그러면 봇은 더 빠르게 캐치해서 이 바로 직전에 사드립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샌드위치 매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샌드위치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샌드위치 공격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적합하게 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디피니티브 요 프로젝트는 저희가 스마트 슬리피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거래 성공률을 높입니다. 네. 아까 그 슬리피지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쵸. 특정 기능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체가 원래는 저희가 거래를 할 때에도 한 가지 거래가 잘못되면 이 단일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네. 거래 전체가 취소가 되는데 아.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그 과정에서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시청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거는 네. 이 기능이 내가 어떤 기능에 거래가 이렇게 분절이 돼 있는지 내가 어디서 승인을 하고 오케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의 매수 매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희가 방송에서는 처음 언급을 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새로운 기술 아니야? 이제는 이 기술로 인해서 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나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상 조금 이미 나온 기술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거래 인프라에 경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수많은 덱스 애그리게이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미 있어요? 네, 이미 거래 인프라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익숙하게 다루는 솔라나 프로젝트도 있네요. 네.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이런 주피터 같은 거래 라우팅 플랫폼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피니티브가 해결하려는 이 문제가 이미 시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이 말인즉 이 시장 자체가 이미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컨디션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관련된 토큰, 코인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염려 사항들은 사실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은 이 거래 체결 자체에 있어서의 좀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 거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체결되지 않고 분할 매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체결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기능을 미리 슬리피지를 대비해서 기능 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시장 가격이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은 있고요. 네. 그리고 체결 지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능을 많은 사용자 파트너들이 인프라를 사용해야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가 얼마나 발전할지는 같이 협력하는 협력사들이나 얼라이언스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관들이 거액을 시장 충격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인프라가 준비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 자금으로 무엇을 네. 살 것인가 기관 입장에서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 아이가 다시 기관 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구조로 돌아옵니다. 규제에 묶인 월가 자본을 위해 합법적인 우량 자산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 분야라고 들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내가 오늘 본 인기 코인을 살 수 없듯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명확한 담보자산이 있는 자금이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RWA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올해 유망한 트렌드 키워드라고도 했는데 네. 지금 살펴보실 프로젝트는 바로 RWA 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하면 결국 그 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네, 지금 이 센트리퓨즈에서는 네. RWA를 직접 블록체인 그 자산을 직접 블록체인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특이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른 RWA랑 좀 다른 구조라고. 근데 사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긴 합니다. 아. SPV라고 해서 네.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인 구조를 통해서 법적인 이슈들을 조금 피해가는 형태인데요. 네. 센트리퓨즈 또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산을 직접적으로 오프체인에 이제 온체인에 올리지 않고 네. 오프체인에서는 법적인 구조로 관리를 하고 그 권리만을 온체인의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큰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산을 그 SPV에 네. 있는 권리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만을 네. 보유했다. 그러니까 이 센트리퓨즈는 코인을 발행하는 뭐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전통 자산은 온체인으로 좀 굴릴 수 있게 SPV에 올려서 굴릴 수 있게 만드는 운영 정산 배분 시스템에 좀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이 있어도 이 관리와 정산이 안 되면 들어오기 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센트리퓨즈가 특히 강조하는 게 이 구조이고 이걸 래퍼 토큰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래퍼 토큰. 네, 래퍼. 랩암. 네. 말다 약간. 네, 그런데요. 네. 정확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제 규제 때문에 코인 시장의 특유의 원래 디파이 환경에서의 구조는 기관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그래서 센트리퓨즈는 이 규제를 준수한 이 래퍼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래퍼 토큰. 네, 실제로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까 그 SPV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권리만을 두는 건데요. 국채 기반을 자산을 담보로 두고 디파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찍어내는 그 토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네. 또 코인 시장 유동성을 연결하는 그렇죠.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저도 신기하게 봤던 게 네. 탈중화의 핵심하면 블록체인에서 항상 다오를 다오. 빼놓을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센트리퓨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오 구조를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다 동의하에 아하. 네, 홀더들의 동의하에 포기를 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다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니 네. 수많은 홀더들이 일일이 동의를 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오 구조를 네, 인정하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오를 이제 운영 이런 재단과 조직을 분리를 해서 좀 다오를 포기한 거죠, 사실상. 네,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오가 좀 변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오 구조를 포기하고 약간 금융권에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토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토큰 구조가 어떻죠? 네, 지금 토큰 구조 제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CFG 토큰인데요. 총 발행량이 이렇게 6억 9,180만 개입니다. 네. 지금 이게 2026년 요번에 3월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시장 유통 비율이 약 50% 정도가 되어 있고요. 팀과 경영진 물량이 2030년까지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큰 구조까지 젝토 이유진 대표와 신규 만들어진 프로젝트 살펴봤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